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세션 5 대미 외교 정책에 관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아메리카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윤영관 교수님, 전 장관님의 그 아주 좋은 말씀도 들었고요. 또 이 자리에는 한국 아메리카 학회 전임 회장님이신 윤영호 회장님, 또 정연선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 토론을 통해서 아주 깊은 배움의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 저희에게는 딱 1시간 2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토론자 또 발표자가 좀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놓고 한국정치학회가 여러 지역 학회들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 하는 데는 뭔가 깊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끼리만 회의를 한다면은 주로 외교, 안보 전략 이쪽의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지역학 학회들하고 공동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신다는 건 곧 대미관계, 대일관계, 대중관계 등등 주변국들과의 그 외교 정책을 안보 전략 쪽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좀 더 종합적으로 정치, 외교, 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외 정책을 논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기에 한국정치학회 임성학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발표 들으실 때 또 토론 들으실 때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혹은 뭐 논점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 미국이라는 저희 한국 아메리카 학회가 주로 다루는 나라죠. 미국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미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전개하면 오늘 회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우정엽 세종연구소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제가 어떤 회의를 갔을 때 이제 정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가끔 이제 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프레스 가이던스 이상의 특별한 내용이 항상 없는 거를 보고 속으로 때로는 대놓고 아주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하게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인수위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를 준비하는 데 부담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분들께 참 세상 모르고 제가 비판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발표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선인을 예전에 도왔던 것과 지금 인수위에서 또 국정과제 선정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이제 가졌던 어떤 생각과
이것이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어떠한 대미 관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냥 저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선거 때 나온 뭐 공약이나 여러 가지 언급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 2월 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그 기고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 이제 지나치게 북한에만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벗어나야 한미 동맹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역할이 한반도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문장들은 그 Foreign Affairs에 기고했던 문장들을 이제 한글로 바꾼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견해차가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의견 차이를 가져왔고, 미국과 중국 갈등 현안이 생길 때 분명하지 못한 입장이 미국으로부터는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주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라는 뭐 그러한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하여 뭐 주요 공약이나 언급을 보면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이행에 관한 부분이고, 그와 동시에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거나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은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난 4년 정도 이제 열리지 않았던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확정 억제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억제에 관한 확정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그 조인 스테이트먼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보다 더 심화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당선인의 한미 동맹에 관한 여러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꼭 한미 간에 아무런 갈등 없이 아니면 꼭 이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지금 특히 이제 5월 10일에 들어설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외교안보 정책 환경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의 상황 그리고 미국 쪽의 상황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 나가는 데는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 이 뭐 Foreign Affairs 글이나 아니면 공약에 나타난 입장들은 다분히 원칙적인 방향에 관한 입장들인데, 어떤 현안이 부각될 때 그 현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은 또 그 디테일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런 윤석열 정부를 환영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책 갈등 요인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책 영역에 있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가 가장 먼저 중요시될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 4월에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그 접근법이라는 것을 내놓긴 했지만 북한과의 실질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고, 미국이 북한 정책을 그렇게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서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정치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파트너는 작년이라기보다는 올해 새로이 들어설 한국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기 지금 20일 정도 남은 기간이나 아니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반에 미국 정부와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교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한 방향성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의 급진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와 같은 그러한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바이든 정부 내에 이 대북 정책에 관련한 그룹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는 근데 조금 불확실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 ICBM 발사를 통해서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재 강화를 이야기하고 CVID를 이야기하는 원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 미사일 능력 강화가 미국 내에 군축론자들로 하여금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군축 합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데에 모멘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확정 억제와 관련한 것인데, 지난 수년간 한미 간 확정 억제에 관련한 논의가 거의 없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한국 정부로부터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핵 능력 제고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정부가 이 확정 억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No Force to Use라든지 아니면 Sole Purpose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한 미국의 방향 전환이 과연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솔 퍼포스 같은 것을 앞으로의 뉴클리어 파스처 리뷰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 쪽 요인에 의한 확장 억제 약화 가능성은 그래도 많이 제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재 정책 및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제재 강화 아니면 공급망 개편 재편 및 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그 외의 국가들 사이에 어떤 구별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런 제재나 아니면 경제 안보와 관련한 정책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재라는 수단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을 연대에 이끌었다고 한다면 제재만으로 다른 국가들을 그 연대에 이끄는 방식은 지속성에 있어서 이제 의문시 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 국가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연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국 정책 및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한미 동맹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적어도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로 그 측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서 한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에 소극적인 것이 한미 동맹은 한일 관계와 무관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한국의 동맹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약해졌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것인데 특히 그 이유는 현재 어떤 보면 추상적 원칙적 상태의 수준에서 언급한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여러 가지 아시아 정책에 그러니까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여러 가지 아시아 정책에 동조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과연 한국이 국내 정치적, 법적 제약 조건을 넘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현실에서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기대와 현실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 또 윤석열 정부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도전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제 발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한미 관계보다는 더욱더 미국과의 정책 공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경제와 안보가 점점 결합되어가는 안보 환경에서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 선거 기간 동안 밝혀왔던 이런 입장들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갈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특히 이 대중정책이나 대일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커미먼트를 가늠하게 되는데 그 대중정책과 대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특히 국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능한 중국의 보복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같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기대만큼 빠르게 정책 전환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미국의 기대와 우리가 처한 정책 현실에서 어떠한 타협점을 모색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압축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학자 중에 가장 미국을 근접거리에서 관찰하고 또 그런 만큼 미국을 아주 자주 방문하시는 그런 학자인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논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따 토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또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는 토론자 세 분이 계신데요. 가나다 순 같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서정건 경희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입니다. 저는 또 한국아메리카학회 총무이사도 맡고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 우정엽 박사님은 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그 임성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그 국내 최고의 미국 전문가 이자 지금 발표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 국내 정치적 어떤 그 제약, 현실 정치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식견이 있으시고 감각이 있으셔서 조금 뭐랄까요, 그 좀 마음도 놓이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말고도 지금 두 분 더 토론하는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그 약간 좀 총론 성격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한 세 가지 꼭지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한미 관계를 연구하고 또 논의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정치, 미국 외교, 이제 미국 국내 정치 이런 쪽을 공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한미동맹이나 이런 쪽은 사실 이렇게 공부가 아직 모자라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정치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한미 관계 쪽으로 이제 눈이 가게 돼 있는데 왜 한미 관계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게 어렵냐면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할 때 변화 어떤 뭐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왜 변화가 생겼고 어떤 동인에 의해서 이제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정치학자의 기본 사명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 의회를 공부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관련돼서 이제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떻게 표결하나 라고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제 논문을 써보려고 이제 찾아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제가 생각 못했던 것이 이제 뭐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법안 표결 435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35대 0 나오는 걸 가지고는 정치학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코스판서십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동 발의 북한 관련 법안에 누가 이제 발의를 많이 하는가. 그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북한 관련 법안에 굉장히 발의를 많이 하고 어떤 의원들은 관심이 전혀 없고 이제 그런 변화와 변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한미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53년 체결하고 미국 상원에서 54년 그 승인한 이래 어떻게 보면 뭐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물샐 틈 없어야 된다라고 어떤 당위론,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 이런 시대에는 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약간 이분법적인 시각,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를 뭔가 조금 다이내믹하고 좀 전략적이고 약간 뉘앙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좀 연구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준비를 하다가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그 프레임이랄까요? 좀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보수 진보 프레임에 우리가 한미 관계를 굉장히 가둬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종의 우리 우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미국 쪽의 그 제재 만능 프레임, 이런 쪽에 조금 갇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청와대와 언론 간의 그 대립 구도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 소통, 그다음에 국민 통합, 외교 정책을 이제 펼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나올 때는 주로 청와대하고 이제 언론 간의 어떤 싸움이 되는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프레임 시각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수 진보 프레임은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 사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한미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에 달려 있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4년 내내 삐그덕거리고 또 국내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한미 관계가 손상됐다,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비판에 시달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환대해주고 바이든 대통령과 사진 잘 찍고 하니까 국내에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 특히 굉장히 환영하고 한미 동맹이 복원됐다, 굉장히 좋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이제 칭찬 일색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2021년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평가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국내 기업이 44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그 이제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44조라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이 소상공인분들 어렵죠. 또 올해 상반기에 국내 대기업에서 청년 취업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뽑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44조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그중에 한 20조만 하고 한 나머지 20조는 국내 기업, 국내에서 투자하고 국내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게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안 나오더라.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트럼프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이제 5 빌리언을 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11차 SMA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021년에 1조 1,800억을 내는 걸 시작으로 해서 2025년까지 국방비 중과율이 이제 6%에다가 연동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면서 이제 내기로 이제 합의를 이제 했죠. 그래서 근데 그 5년 그 액수를 합치면 결국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물론 말도 안 되게 매년 내라고 했던 그 5 빌리언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액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의아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국방비 증가율에다가 연동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일단 국회 비준 사항인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이제 할 수 없나요?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혀 거의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일사천리로 시민단체들이나 정의당 정도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 우리 우 박사님도 그때 국회 그 공청회 때 진술인으로 가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던 거를 제가 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에다가 연동하는 그런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을까?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은 보수 진보 프레임에다가 이번에는 의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적 프레임에 또 한번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가서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웠던 이제 그런 구조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뭐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내면 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고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서 투자하고 활동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뉘앙스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시리에 가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이제 협약식을 할 때 텍사스에 그 상원의원이 둘이 있는데 잔 코닌만 오고 테드 크루즈는 안 왔어요. 그럼 왜 잔 코니만 오고 테드 크루즈는 왜 안 오는 걸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연구 분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때 이제 국방비 증가율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꼭지 말씀은 이제 보수 진보나 혹은 국내 정치적 프레임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한미 관계의 보다 좀 뉘앙스적이고 보다 아다르고 어다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에서 조금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제 이라크 전쟁 시작해서 이라크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2008년 금융위기 등등 해서 미국이 사실 냉전 시기 또 탈냉전 시기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글로벌 커미트먼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사례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미국의 지상군 투입은 절대 없다라고 못을 박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미국 대통령이 보통 하는 얘기는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입니다. 이게 국내적으로도 민주당 대통령이 공격을 피하는 방법이고요.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커미트먼트를 과시하는 방법인데, 이번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한 얘기는 미국의 커미트먼트 없다. 물론 나토 동맹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지상군 투입은 없다. 절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는 일은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 시대 때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고 중산층 외교라고 하는 바이든 시대의 모토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사실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신정부는 이 달라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얼마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국내 신문에도 소개가 됐었던데요. 보니까 덕 벤다우라고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뭐 오래된 이제 한반도 전문가죠. 그래서 이 양반은 늘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말고 암스 컨트롤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북한이 ICBM을 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사실 소수파 목소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성격이 53년 차기열 당시의 성격과 이후에 중국의 라이징, 북한의 핵무기화 이런 그 변화된 여건 때문에 한미 동맹의 처음 체결됐을 때의 성격이 변했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논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만 레토릭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제가 한미 동맹을 뭐 바꾸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한미 동맹이 파트너십이라면 굉장히 기본 전제로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문제와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 우리 신정부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신정부가 얼마나 과연 미국과 다를 수 있는가, 달라야 할 시점과 달라야 할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민하게 준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신정부한테 제가 좀 이제 기대해 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알몬드 립만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외교는 사실 여론의 바탕에서도 안 되고 여론과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못 느끼지만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같은 것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가지고 굉장히 그 비주얼리 보여주는 그런 그 공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셜 미디어가 전쟁을 중계하는 시대인데 더 이상 이제 그 외교 정책 역시 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이미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7% 차이라고 하는 뭐 24만 표 차이라고 하는 그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장 양극화되어 있는 정책 영역이 어디냐라고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외교안보, 북한 문제, 한미동맹 문제, 미중 갈등 문제 이런 쪽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정부가 새로 해봐야 하는 이제 그런 영역인데요. 이전에도 보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 누구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이게 왜 좋은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는, 왜 설명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외교부는 굉장히 힘이 약하고 청와대가 상대하는 거는 이제 언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좀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좀 종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았나. 종전선언 추진도 이게 좋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입장, 미국이 안 된다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 보수 언론 입장,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더 있었는지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 미국 의회처럼 미국 상원처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 외교 정책 관련돼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보면 사실 미스터 종전 선언이 우리 국회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이건 뭐 사실 신정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외교 정책 관련돼서 보다 국민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고 보다 민주주의적 양식으로 외교 정책을 만들고 펼치려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누가 매주 국민들한테 외교 정책을 설명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정부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전과는 다른 외교 정책 소통 양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정건 교수님이 미국 국내 정치, 특히 미국 의회 정치의 대가십니다. 그런 만큼 그런 각도에서 그런 맥락에서 코멘트를 하셨고요. 사실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 많은 말씀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시느라고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분의 토론은 조금 우리 시간을 조금 좀 짧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강원대학의 정부연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책의학과 정구현입니다. 앞서 오정엽 박사님과 이제 선정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팀이 한미 관계를 좀 우선시하고 지금의 정부보다 좀 더 우선시하고 좀 더 협력의 영역을 넓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기대가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겪어왔었던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이미 이제 겪고 있는 그런 딜레마들이 모두 이제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더 많은 기대와 그런 기대 수준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선 이후에 이제 비록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만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기대 수준도 높지만 사실은 우려 수준도 상당히 높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정보를 얻었고 양 이제 후보 진영이 어떤 이제 대미 정책을 갖고 있는지 추상적이나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인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상당히 호키시한 이제 정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이제 트랜지션 팀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좀 양국 간의 기대 수준을 맞추는 작업이 좀 빨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오정혁 박사님께서 이제 그 Foreign Affairs 아티클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이제 대미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상당히 이제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물론 이제 대북 정책이 우선시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이제 무게 중심으로서 이제 우선시하는 그 전략 공간 안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고, 기존의 이제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이제 균형자 역할, 그러니까 이제 해징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의 어떤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상황을 이제 매니지를 해왔다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규칙 기반 질서에 이제 한국의 이익과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기타 미국과 동맹국들과 좀 더 이제 가까운 대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익과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다른 대미 정책의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공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미국과의 공조가 양자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해징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양자적인 차원의 균형자 역할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이제 우리의 몫을,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 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몫을 찾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글로벌한 시각의 바탕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북미 간의 이제 관계도 역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북 정책을 가져가는 데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서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대국 경쟁이 상당히 다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 미중 간의 어떤 딜레마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가장 큰 전략적인 어떤 딜레마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합쳐져서 이러한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북한 문제가 협력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시기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좀 더 제한적인 입장을 가져갈 것이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북중러라고 하는 얼라이먼트가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 다단한 이제 그 안보 환경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가졌던 그 딜레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이제 딜레마 속을 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북 정책 차원에서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이제 인도 태평양 이제 아까 이제 오정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한 이제 쿼드라고 하든지 기타 이제 미니래터럴과의 이제 협력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이 지금 정부보다 좀 더 많은 부분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입장 중에 하나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념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경쟁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곳이지만 글로벌 커먼스라고 하는 인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해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한국의 몫이 담겨진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좀 더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기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선 그렇고 실제로 이제 미니래터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 영내 이제 아키텍처 이제 형성 과정들을 보면은 트럼프 시기에는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내 국가들도 사실은 상당히 해징에 가까운 입장에 이제 있었고 또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것이 약간 대중 밸런싱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내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이제 기타 유럽에 있는 국가들 역외 국가들 역시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연결짓는 좀 더 넓은 시각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Foreign Affairs 아티클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프론티어 영역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하든지 특히 이제 AI라고 하든지 뭐 커넥티비티,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력 너무나 많은 이제 프론티어 영역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미 관계의 이제 어떤 협력의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협력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영역을 뜯어보면은 이거는 어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정말 당위성을 갖고 있는 영역보다도 좀 더 이제 갈등이라고 하든지 경쟁의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역시 사실은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좀 더 이제 한미일 협력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도태평양 영내에 있어서의 어떤 뉴 프론티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통적인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좀 더 이제 추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서 이제 일본 패널에서도 이제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국방력 강화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강화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오정엽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내적으로 얼마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얼마나 이제 인터내셔널리스트한 이제 유권자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단순히 이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퍼블릭 오피니언 메시지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구현 교수님 다음으로 JTBC의 정재윤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 출입을 2년 정도 했는데요.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대통령의 역할 중에 정말 절반 이상이 외교 안보 이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여러 국내 이슈 외에도 정말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외교적인 사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때문에 이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대미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 당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종전선언에 대한 게 한참 논의가 됐을 때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하는 말은 정말 의지가 있는 건 우리다. 그런데 미국은 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뭐 너네가 하는 거 지켜볼게.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북한보다 화가 나는 거는 미국에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게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워낙 존경하는 오 박사님이나 서정건 박사님이나 정구영 교수님 다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몇 가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미국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은 할 거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북한 숨통을 조이면서 제재를 가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 정부에서 그럼 한 것처럼 북한과 보여주기식 대화는 없을 거다라고 한 게 차기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어떻게 틀 것인지 이게 차기 정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괄 타결 달성에는 초점을 두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단계적 합의를 해나가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 예컨대 풍계리 핵실험장만 보더라도 북한이 큰맘 먹고 폭발을 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복구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취한 부분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럼 단계적 합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얼마만큼을 정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과연 그럼 북한은 협상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제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협상장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북한과 관계가 다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정부에 좀 크레딧을 줄 수 있었던 것은 all or nothing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정상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크레딧을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지만 그 방식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을 어떤 식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단계적으로 협의해보자. 이건 안 통할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을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중국은 안보 측면에서 북한을 그동안 설득해주는 지렛대 역할로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럼 미국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노선을 정할 경우에는 중국의 협력조차 얻기 힘들 텐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차기 정부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 안보 협력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미 간 안보 협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나 전략 자산 배치 그리고 연합훈련 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협력들이 이어지다 보면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참여로 결국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제 TV 토론에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MD 참여 의지를 살짝 내비치신 걸로 보여졌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미국과 역대 정부들이 긴밀히 안보 협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어떤 정부도 미국의 MD 참여를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게 중국의 견제 등이 있을 것이고요. 과연 차기 정부는 미국의 MD 참여에 사실상 동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그러면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예컨대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박사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최근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통해서도 미국이 분명하게 명시를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과거사 문제나 안보 협력이 별개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곳에 초점을 두고 해나가겠다라고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별개라고는 하지만 따로 떼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일본과 먼저 신뢰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도 그럼 안보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경쟁 그리고 국제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어쨌든 미국과 노선을 분명히 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나 보면요, 노선을 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돌아오곤 합니다. 차기 정부는 경제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그동안의 기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요소수 사태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바로 줄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빈자리를 다 메워줄 수 있느냐? 그건 좀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경제 안보 흐름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과연 어떻게 낮출 것이고,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쿼드 같은 일례가 있겠죠. 하지만 과연 단순히 쿼드 가입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여러 요구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을 것이냐? 물론 우리의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받고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자들 또 토론자들을 좀 째려보면서 시간 관리를 한 덕에 저에게 20분을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발표 내용에 관련해서 또 기탄 없이 질문 또는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 열심히 째려본 보람도 없이 예, 우리 윤영관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알찬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우정엽 박사님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하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맹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동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호주나 미국과 일본이 하는 동맹하고
한미 동맹하고 특히 군사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동맹의 주요 타겟은 이 북한이 되어 왔는데 미국은 이제 중국도 그 일종의 타겟으로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끄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뭐 문구상으로 보면 한미 동맹이 꼭 북한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까지는 한미 동맹의 주요 군사적 타겟은 북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미국이 자꾸 군사적인 타겟을 중국을 군사적인 타겟으로 삼는 방향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다 좋다 해서 미국, 일본, 미국, 호주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중국을 이제 100% 타겟으로 하는 방향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또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다른 분야에서 다 해주고 대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과거에 지정학적인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좀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차별화하고 일종의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그 동맹, 이거를 요청을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영관 장관님의 질문이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윤영호 회장님 좀. 하도 발표 토론들 훌륭해서 질문이라기보다 하나의 코멘트 성격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를 반대하는 한국인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국제 관계에서는 다 give and take, 또 다른 국가들과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현 당선인 팀에서 너무 한미 동맹 강화를 일방적으로 막 외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외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단계 또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화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즉실히 국가이익 차원에서 말이죠, 뭐 적게 용산기지 반환에 무슨 환경 부담금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에서도 손해 본다, 그런 것도 저는 오케이, 뭐 큰 한미 강화를 위해서 희생도 있어야 될 테니까 정작권 회수 그거 없이 뭐 선제 타격 불가능한데 그것도 뭐 서두르지 않겠다 해도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달리 또 양보할 수 없는 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 트럼프 5 빌리언 그런 식으로 무슨 우리한테 필요 이상의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는 가야 되지 않을 거고, 또 이미 발표 토론자들이 다 얘기한 바지만 뭐 중국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경제적인 이해관계,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제 현재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뭐 대부분의 우리 지성인들은
그 정부가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저게 되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일단 이제 다 오케이 하는 성향이 있고 또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저는 우리 학계 전문가에서는 좀 그 우려스러운 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 견해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낼 계획이면서 이 발표 토론자들에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호 회장님 그 코멘트이자 뭐 질문이시기도 하지만 또 코멘트에 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예, 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선 한국아메리카학회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예, 저는 뭐 그 정치학은 전공자가 아니고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수준 높이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멘트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아까 그 서정건 선생님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한미 관계를 뭐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지금 갈라놓고 있다. 아주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갇혀 있는데. 역대 어느 정부가 뭐 대미 외교 관계에서 뭐 갈등이 없었던 적도 없고 순전히 친미만 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동안 얼마나 친미적인 정책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했던 모든 그 뭐 소위 우파라고 이제 요새 전 우파 좌파라면 쓰기 싫어요. 사실은 뭐 이제 진보나 뭐 이제 보수라고 쓰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좌파 우파 안 쓰는데 이 소위 그 우파 뭐 저 보수 쪽에서는 무조건 반미로 전제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우 선생님은 이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참 아주 부드럽게 순화하셨는데 무조건 전제를 해요. 반미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한미 정상회담한 게 대충 9번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다음에 전화통화를 30번 이상 했어요. 역대 어느 정부가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판단하는데 내가 이제 통계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때만 나면 한미 동맹 강화했다고 문정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무조건 전제를 반미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걸 나 좀 묻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몇 가지 되면 그렇게 따지는 그 문제점들은 뭐 과거에 뭐 수없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뭐 이제 반미다 하는 얘기는 나는 참 그 옳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정부나 뭐 또는 지난 정부나 관계없이 우리가 반미 친미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윤 회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태여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지. 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친중도 뭐죠 이 정부는 친중한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70년 그 중공에서 무슨 저 행사할 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미를 하고 글로 간 겁니다. 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고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데 구태여 이 정부만 뭐 이렇다. 그런 문제를 난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치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좀 굉장히 넓게 일반화하는 좀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런 개별적인 특성을 좀 무시하고 뭐 이거는 반미다, 저거는 친미다 이렇게 좀 싸잡아서 통틀어서 이제 스위핑 제너럴리제이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인문학자이신 정연선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그 경향 속에 개별 현상의 그 고유성, 특이성을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우가 들어있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이제 한 10여 분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그 뭐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한국 아메리카 학회 회원 중에 정치학자는 소수입니다. 그거보다 정치학자보다는 문학, 문화, 역사, 언어 하신 분들이 더 다수라 그런 인문학자들은 이런 외교 안보 전략
전략계 이슈보다는 좀 그분들 전공에 맞게 좀 공공 외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그분들은 민간 외교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의 주제상 민간 외교까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공 외교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도 더 좀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대한 관계에서 공공 외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보면은 퍼블릭 디플로마시 그 디비전이 따로 있고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과연 한국도 공공 외교를 강조하는데 미국과 같은 어떤 좀 강대국보다는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그런 나라들을 상대할 때 공공 외교를 좀 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 박사님이나 혹은 토론자들께서도 혹시 이 공공 외교 우리가 대미 공공 외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하실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어떤 실마리라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우리 네 분께서 각자 한 1, 2분 정도씩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역순으로 갈까요? 예, 예, 정재윤 기자님부터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해보시죠. 네, 우선 윤영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뭐 중국을 타깃으로 우리가 군사적 동맹을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더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을 중국을 타깃으로 한 군사적 동맹 물론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리고 잃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외교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교부에서 공공외교 파트가 따로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공공외교 쪽에 배정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면은 공공외교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에 방점을 두고 좀 어쨌든 우리가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 선진국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그 몇 가지 질문을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셔서 몇 가지 답을 좀 드리자면 일단 윤영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은 사실 미국이 이제 대중 밸런싱을 요구하는 데에는 그만큼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절박함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많은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력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밸런싱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디클라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미국과 이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코올리션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미국 내에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이 요청하는 그런 대중 밸런싱의 요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딜레마인 게 이제 지금 정부와 같이 중국의 어떤 요청을 어커모데이션을 한다면 이제 한미일 간의 약한 고리로서 인식이 되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안보적 위협이 왜 없느냐라고 한다면 불거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불거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나 동해에서의 그레이존 컨플릭이라고 하든지 사이버 쪽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디지털 어토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본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위협으로부터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 이제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강압에 관해서도 그래서 이제 영내 국가들이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고 하든지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해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단순히 이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정말 이 영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외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북미과가 하는 그런 공공외교는 저는 대부분 다 정책 공공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공외교의 이제 그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정말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정말 서로의 이제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 공공외교는 사실 KF에서 이제 사실 간헐적으로 하지 대부분은 정말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 이제 국한된 정책 공공외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교수님. 예.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네, 30초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약간 이모셔널리 갑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요,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냉정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영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조약의 내용을 찾아보자 그럴 것 같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그 조약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한미 동맹의 어떤 군사적 뭐 타겟이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명확하게 규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한미가 협력하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요구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임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공공외교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군사적 대응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전 단계를 먼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농업주 출신 의원들 트럼프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후 협약 때문에 민주당 진보파들은 중국과 잘 지내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만일에 우리한테 군사적 대응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워싱턴 DC에 있는 소위 그 포린 팔러시 커뮤니티 이쪽 사람들, 이쪽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접근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미 공공 외교의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약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그 구체적 성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공화당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 사실 저는 바이든이 뉴딜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커미먼트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해주신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 윤영관 교수님, 윤영관 교수님, 정현정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짧게만 아까 그 코멘트 주신 것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방위비 문제는 제가 2019년하고 2021년 다 국회에 가서 그 비준할 때 청문회 그 진술인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게 사실 그 2019년은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그동안 반대해왔던 시민 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어떻게 진술을 하셨냐 하면, 이거 어차피 통과시킬 거잖아요.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로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21년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의 그 청문회였습니다. 그 여당, 지금 민주당이 초청한 2명의 진술인이 다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이거 비준하면 안 된다 그랬던 거고,
야당에서 추정한 저는 문제는 있으나 비준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남은 정부다 보니까 또 야당 내에서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선명성을 남기기 위한, 그래서 이게 꼭 방위분담국 그 19년과 21년의 그 청문회를 직접 참여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보 보수만은 아니더라고요. 진보 내에서도 그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봤고, 근데 말씀하신 아까 취지에 있어서는 이 진영의 논리로 이런 한미 관계를 보기보다는 이 대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은 한미 동맹이 중요시하고 문 정부의 대외 정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공격하는 데에 치중을 했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과연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미동맹 중시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구현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당선인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정보는 이제 당선인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미국 그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인식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이런 한국의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이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꽤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이제 않은 상황인데요. 뭐 한 예로 2017년에 트럼프가 말하려고 해서 이제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시진핑한테 들으니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걸 이제 데미지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미국이 준비했던 문구가 뭐냐 하면, 이러한 논쟁은 정치인이 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해야 된다는. 이거는 불한테 기름 붓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라 그나마 백악관 내에서 한국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문구를 당시에 주문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가 난리 나니까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 정구현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제한적 정보와 더불어서 이런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러니까 인식의 깊이가 어떻게 보면 뭐 낮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극복은 이제 임성훈 교수님 말씀하시는 공공외교 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나 아니면 미국의 대한 공공외교와 달리 한국의 공공외교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는 어떤 인문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으로 매년, 그러니까 한국학과 한국 언어, 한국 문화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데, 그것보다 이 정책 공공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 정부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공공 외교 강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과연 공공 외교를 실제 외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공공외교로 이루겠다는 그러한 망상을 버리는 게 저는 공공외교 성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영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맹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호주의 동맹,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동맹, 아니면 일본의 동맹, 뭐 이런 국가들과 그럼 한국의 동맹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의 커밋먼트가 낮게 되면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 낮을 거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커밋먼트의 여부와 상관없이 베네핏은 일본과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장애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군사적인 협력이라는 부분이 요즘 이게 그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이 논의가 나오는데, 만약에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가상적인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실 뭐 이제 하다가 보면 미국 그 스트래티지 하는 사람들의 답변은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이 났는데 한국이 거기서 빠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전쟁 까기 전에 우리가 그 준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빠질 것인가의 논의지, 미중 간에 전쟁이 났는데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빼간다고 우리가 그거를 못 나간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 차원의 협의는 아까 이 한국의 이런 특수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게 인식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군사적 차원에 우리가 물론 호주와 일본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을 시키면서, 그러면 어떠한 분야에서 그러한 차이를 군사적 차원에서 덜 커밋하는 부분을 만회할 것인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제 일본이 가졌던, 미일 동맹에서 가졌던 뭐 소위 말하는 수표 외교 같은 논쟁이 이제 한국에서도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시죠. 아, 네네. 그래서 뭐 그리고 아까 뭐 정재윤 기자님 그 종전선언 관련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개 아니면 해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술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임성학 회장님한테 야단 맞겠습니다. 6시 전에 반드시 끝내라고 엄명을 내리셨는데 제가 저 사회를 잘 못 봐서 조금 경과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대미 외교정책 마지막 세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플로에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